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아들 하나를 양육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이혼 후 싱글남으로 산 지도 2년가량이 흘렀는데요. 주변에선 저보고 재혼 생각 없느냐, 애한테 새엄마 만들어줄 생각 없느냐고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재혼 생각 눈꼽만치도 없고 여자라면 학을 뗐다고요. 그 말은 진심이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혼한 제 전처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힐 따름인 전처와의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내는 결혼 전 제가 살던 집 근처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였습니다. 저는 출근 때마다 그 편의점을 이용했었는데 제가 이용하는 아침 시간에는 주로 아내가 매장을 지키고 있었죠. 싹싹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기에 늘 기분 좋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얼굴을 마주쳤고 그 여자분도 자주 오는 손님인 저를 알아봤죠. 제가 사는 담배의 종류를 기억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간단한 대화 정도도 나눌 정도였죠. 그분은 저에게 좋은 하루 보내시라던가 감기 조심하셔라 그런 얘기도 잘 했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일이 늦게 끝나 늦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그 여자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눈이 마주쳤기에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려는데 그분은 저를 보고 유달리 반가워하시더군요. 술에 조금 취한 것 같기도 했고요. 어머, 지금 퇴근하세요? 아, 예. 퇴근하셨나 봐요. 네, 야간 알바 와서 교대했어요. 바람도 선선하고 속 갑갑한 일도 있어서 혼자서 맥주 한잔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럼 이만. 그렇게 저는 가벼운 목례 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불쑥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어차피 집에 가시는 길이면 같이 한잔 하실래요? 이웃 주민들끼리?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마침 맥주가 땡기기도 했고 또 그 여자분의 제안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하고 앉았죠. 그 여자는 자기가 먹자고 했으니 술은 자기가 쏘겠다며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맥주캔 여러 개와 안주를 챙겨 나오더라고요. 이 맥주 드셔도 되죠? 따로 드시는 거 있는 건 아니죠?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제가 다 먹어보니까 맥주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본인이 제 맥주캔까지 따주면서 건네주더라고요. 성격이 참 쿨하고 시원시원하구나 생각했어요. 원래 이 시간에 퇴근하세요? 아니요. 원래는 좀 더 일찍 퇴근하는데 오늘은 일이 좀 많아서 야근을 좀 했네요.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건설회사 다닙니다. 저는 지갑 안에 있던 명함도 한 장 드렸죠. 어머, 여기 아파트 짓는 데죠? 대기업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예, 근데 이 건설회사 다니시면서 사시는 곳은 그냥 주택 사시네요? 혼자 자취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결혼할 때면 아파트로 들어가야죠. 청약돼서 붙고 있는 데도 이미 있고. 어머, 그러시구나. 이런 유명한 건설회사 다니시면 돈도 잘 벌겠다. 뭐 남들 버는 만큼 버는 거죠 뭐. 아,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도요. 막상 자영업 해보니까 남의 월급 받고 다니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녔거든요. 월급도 나쁘지 않고 그냥 계속 다녔어야 되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돈에 퇴직금 더해서 이 편의점 차린 거예요. 그때는 회사 다니기 너무 싫고 자영업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 동네 오래 살았는데 이쪽에 행인들도 웬만치 다니고 또 학교도 있으니까 학생들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편의점 하나 해놓으면 벌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 막상 제가 편의점 차리고 운영해보니까 저한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손님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제 생각보단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요. 그나마도 알바까지 써서 인건비 주고 나면 회사 다닐 때보다 못한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알바는 야간 알바 한 명만 쓰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는데 체력도 너무 축나고 힘든데 그거에 비해서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현타 제대로 오네요. 남의 월급 받고 회사 다니는 게 나았구나. 이제 와서 후회되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것도 아닌데 제가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뭐. 실컷 고생만 하고 별로 남는 돈도 없어서 그냥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나 고민도 되고요. 그 여자는 편의점 운영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영업에 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딱히 뭐라고 해줄 말도 없었기에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그 여자는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참,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이렇게 있는 거 여자친구분이 아시면 기분 나쁘겠다. 아니요, 없습니다. 정말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시고 직장도 괜찮으신데 왜 여자친구가 없으세요? 제가 뭘요? 그래도 이렇게 술 친구해 주시니까 좋네요. 팍팍 드세요. 어차피 제 가게라서 술을 실컷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 여자와 저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제법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서로 술에 취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도 얘기하고 제법 오랫동안 앉아 있었죠. 그 여자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말이 그렇게 많은 성격은 아닌데 그날은 이런저런 제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3시간 넘게 앉아있던 술자리는 파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술을 꽤 먹은 탓에 다음날도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출근길에 편의점에 갔더니 그 여자분은 쌩쌩하더라고요. 어제 너무 과음하신 거 아니에요? 좀 그랬나 봐요. 멀쩡하시네요. 저는 술 잘 먹어요. 좋아하고. 그 여자분은 저한테 숙취 해소 음료도 주는 겁니다. 제가 먹자고 했으니까 애프터 서비스도 책임져야죠. 이거 드세요. 괜찮은데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겸연적인 미소와 함께 편의점을 나가려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기 네? 혹시 괜찮으시면 어제 준 명함에 번호 있던데 연락드려도 되나요? 그 여자의 적극적인 대시에 저도 순간 좀 얼어붙었습니다. 싫지는 않았지만 쑥맥인 성격이라서 그런지 그 상황이 당혹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다가오는 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우 괜찮다고 말을 했고 그 여자는 그럼 연락하겠다며 좋은 하루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여자분이 연락을 했습니다. 초반엔 식사 맛있게 하셔라, 비 온다던데 우산 챙겨라 등의 간단한 안부 문자였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오갔죠. 그리고 아침에 마주칠 때마다 가서 먹으라며 주스나 두유 같은 걸 따로 챙겨줄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게 고마워서 퇴근길에 케이크나 디저트를 사다 준 적이 여러 번이고요. 그렇게 서로 호감을 가진 채로 썸을 타다가 자연스럽게 따로 만나기도 하고 쉬는 날에도 약속을 잡아 데이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어렸고 적극적이고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저는 조용하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여자친구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 오히려 저랑 다른 모습에 더 끌리고 좋더라고요. 만난 지 1년 됐을 무렵 여자친구는 결국 편의점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운영하는 건 오히려 적자라고요. 그리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겠다고 했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고 저도 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야간 알바 빼고는 여자친구가 운영을 다 했기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또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거나 무단으로 안 나오는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렇게 결국 편의점 운영을 포기했는데 손해가 더 크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사하고 싶은 직장이 있다고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자친구의 새 출발을 응원했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자친구나 미처 계획치 못한 아이였기에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된 거 그냥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처음엔 너무 갑작스러운 데다 계획된 일이 아니니 수술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설득했죠. 우리 어차피 2, 3년 뒤에 결혼할 생각 아니었느냐. 그 결혼을 미리 좀 당겨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여자친구는 자기가 이제 편의점 운영도 안 하고 딱히 직업도 없는데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걱정된다면서 자신감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면 걱정 말아라. 상관없다. 우리 부모님은 내 뜻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굳이 맞벌이도 안 해도 된다. 내가 버는 연봉이 나쁘지 않고 내 주변 회사 동료들도 외벌이 하는 동료들이 많다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도 제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저희는 서둘러 양가 부모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자친구의 예상대로 저희 결혼을 썩 환영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 직업이 제대로 없는 상태였고 또 혼전 임신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였죠. 하지만 아이를 가졌다는데 또 아들이 그만큼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나요? 결국 허락하셨고 저희는 승낙을 받자마자 빠르게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더 배 나오기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 했기에 결혼 준비는 몹시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청약이 되어 있던 아파트 입주 시기도 마침 맞아서 신혼집을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결혼했을 때 이미 임신 5개월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도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죠. 결혼하고 얼마 뒤 바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부보다는 부모로 결혼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반에는 꽤나 저희 부부를 힘들게 했습니다. 예민하기도 하고 손을 제대로 탔는지 바닥이나 침대에 내려놓기만 하면 몇 시간이고 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덕분에 아내와 제가 번갈아서 아이를 안고 있어야 했고 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아내는 하도 아이를 안고 있다가 팔뚝과 어깨에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도 했을 정도였죠.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엔 참 고생스럽기도 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기도 했는데요. 그런 시기들이 조금만 지나고 보니 참 행복한 때였구나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나를 쏙 빼닮은 귀여운 아이. 아이의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있는 행복이 꽉 찬 것 같은 우리 집. 혼자서 오랫동안 살았던 저는 집과 가정이 주는 따뜻함과 시끌벅적함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아이는 쑥쑥 자랐고 저희의 결혼 생활도 9년이 다 되어갔을 즈음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이었고 저와 아내는 초등학생의 학부모였죠. 아내와 저의 결혼 생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특히나 성격이 좋고 시원시원한 편이었기에 별다른 싸움도 없었고 서로 잘 배려하면서 살아왔죠. 아내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 덕분에 동네에 아는 사람도 많았고 아이 친구들 엄마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모임이나 약속도 많은 편이었고요. 저와 달리 마당발인데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다 보니 회사 생활하는 저보다도 더 바쁜 것 같았죠. 아내는 그 중에서도 아이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 엄마들하고 특히 잘 지냈는데요. 한 동네 살면서 초등학교까지 같이 보내게 되다 보니 그 엄마들하고는 더욱 가까이 지냈던 거죠. 나이는 달라서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저도 애엄마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오면 인사는 하니까 얼굴은 다 알고 있었고요. 엄마들과 아이들이 다 같이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그냥 엄마들끼리만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수다 떠는 게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그런 활력소는 필요하니까 저도 좋다고 생각했고요. 아내도 아이 키우면서 살림하고 저 뒷바라지 하면서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을 텐데 한 동네에 마음 잘 맞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싶었죠. 아내는 그 중에서도 혜수 언니라는 사람과 소영 씨라는 동생하고 특히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3명이서 같이 독거노인 봉사활동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봉사활동? 혜수 언니가 원래부터 하던 거거든.
원래 미용사라고 했었지? 맞아.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엔 꽤나 오래 미용 일 했었대. 봉사도 그것 때문에 시작했대. 독거노인들 미용 봉사하면서 시작했다고. 그렇구나. 좋은 일 하시네. 그치. 그 언니가 참 두고 볼수록 진국이야. 그 언니가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소영이랑 나도 가서 봉사하려고. 좋은 생각이네. 저는 일주일 한 차례 정도 봉사활동을 간다는 아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또 그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려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아내가 봉사활동을 한 지도 3개월 정도 넘어갔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출근 후 건설 현장에 내내 있다가 바로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2통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박선중이라고 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인데요. 선중이와는 연락을 안 한 지 좀 됐거든요. 횟수로 치면 5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주식에 빠져 있어서 돈을 꽤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이혼까지 했었죠. 저 포함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돈을 조금씩 빌려달라고 했었고, 저도 친한 친구다 보니 200만 원 정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오랜 친구였고 또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하길래 설령 못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후 100만 원은 갚았지만 나머지 100만 원은 갚지 않고 잠수를 탔어요. 친구로서 미안하다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요. 제가 연락해도 더 이상 받지 않고 완전 두절이 되었죠. 남은 100만 원보다 친구가 그렇게 자취를 감춘 것이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술 먹고 그 돈 안 갚아도 되니 다음에 연락이라도 하라고 문자를 한 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연락은 따로 없었고요. 그렇게 그 친구와 연락이 끊어진 지도 5년이 넘었고 저도 저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 친구를 거의 잊고 지냈죠. 그런데 그랬던 선중이가 갑자기 저한테 2통이나 전화를 건 거였어요. 오랜만에 그 이름을 보니 반갑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별로 안 좋은 일로 전화를 했나 싶어서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돈 안 갚고 자취를 감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한 거니까요. 어쩌면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던가 곤란한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콜백을 했고 선중이가 받더라고요. 저는 애써 밝게 받았죠. 박선중, 오랜만이다. 홍서가 잘 지냈냐? 선중이는 뻘쭘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한테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민망한 것 같았죠. 야, 임마. 연락 안 한 지 한 5년 넘었나? 너도 참 너무한다. 왜 그동안 연락 안 했어? 어떻게 살았길래? 그냥 이래저래 살았다. 미안하다. 전화해야지 하면서도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못했어. 친구끼리 염치는 무슨. 그래서 요즘은 뭐하고 지내는데? 누나네 가게에서 일하면서 누나네 집에서 얹혀 살고 있어. 아, 누나네 가게. 야, 그러면 뭐 멀리 간 것도 아닌데 연락 좀 하지 그랬냐. 차로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미안하게 됐다.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더라고요. 선중이네 누나는 지역에서 유명한 강이 있는 외곽 지역 쪽에서 술집 겸 밥집을 운영합니다. 꽤나 오랫동안 운영을 했기에 친구인 저도 알고 있었죠. 선중이는 그곳에서 누나의 가게 일을 돕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쩐 일이야?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나한테 전화를 했대? 저기 내일 너네 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갈 거거든. 시간 괜찮으면 얼굴 한번 볼래? 할 얘기도 있고. 그래? 그럼 내일 우리 회사 쪽으로 와. 그렇게 저는 선중이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고 아내는 선중이가 누군지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식 때 잠깐 본 게 다였거든요. 돈 빌려줄 때도 아내한테는 말 안 하고 빌려줬었기도 하고요. 당신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어? 연락 끊어진 지 꽤 됐다가 다시 연락 온 거야.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어. 아, 그래? 그때야 너무 정신 없었을 때니까 모르겠네. 근데 왜 연락이 끊겼는데? 그냥 이래저래 그 친구도 개인사가 많아서.
근데 갑자기 연락 온 친구면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뭐 팔아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런 친구는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은 허허실실한 성격이니까 그런 거 더 조심해야 돼. 알았어. 아내의 염려에 그런 친구는 아니라고 했지만 한편으론 저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라 반가우면서도 우리 회사까지 찾아오면서까지 나에게 할 말이 뭘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그 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선중이는 새치가 부쩍 많아졌더군요. 저를 보고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선중이가 뻘쭘해할까봐 더 반갑게 맞이를 했죠.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얼굴 그대로다. 새치만 좀 많아지고. 그렇냐? 잘 지냈지? 애는 잘 크고 있어? 그럼.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만난 선중이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것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할 얘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선중이도 뭔가 저에게 할 말이 있는데 망설이는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 동네는 어쩐 일로? 뭐 이쪽에 은행 볼 일도 있고. 나한테 뭐 할 말 있다더니. 그게 저기 내가 5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한데 알지? 내가 너한텐 늘 미안한 게 있다는 거. 그 얘기면 됐다니까. 근데 나한테 할 얘기가 뭔데? 저기 난 누나네 가게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한 1년 정도 됐어. 한번 놀러 가야겠네. 근데 이거 네 와이프 맞지? 그러면서 폰으로 찍어온 사진을 갑자기 보여주더라고요. 선중이 입에서 제 와이프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선중이가 내민 폰을 봤는데 그걸 본 순간 몹시 놀랐습니다. 선중이가 몰래 찍은 듯한데 확대해서 찍은 거라 화질은 떨어지지만 분명 제 와이프가 맞더군요. 어? 진짜 우리 와이프네? 우리 와이프가 너네 가게 놀러 갔었어? 정말 맞는 거지? 제대로 다시 봐봐. 그래, 내가 내 와이프 얼굴도 모르겠냐? 도대체 언제 갔대?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누구랑 왔던데? 선중이는 곤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순간적으로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선중이가 일부러 연락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데? 왜 그래? 나도 네 와이프 얼굴을 많이는 못 봐서 좀 긴가민가 했거든? 근데 역시나 맞네. 누구랑 왔길래 그러는데? 야, 홍석아, 너 와이프랑 결혼 생활에 문제는 없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실은 이 여자, 그러니까 네 와이프 말이야. 우리 가게 여러 번 왔었어. 내가 본 것만 해도 한 3번은 되니까. 그래? 너 알아봐? 못 알아보지 당연히. 나 알아봤으면 우리 가게 미쳤다고 왔겠니?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네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서 나도 모른 척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네가 내 친구잖아. 내 친구 놈이 이렇게 뒤통수 당하는 걸 지켜보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선중이는 제 눈치를 보더니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에 저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면 그 사진에는 아내와 애엄마 친구들인 혜수 언니라는 사람, 그리고 소영 씨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자 셋이 섞여서 앉아 있더라고요. 다 같이 웃으며 건배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딱 봐도 보통 사이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 남자들은 도대체 뭐야? 우리 가게에 다 같이 왔거든. 한 번씩. 이 남자들도 같이. 근데 딱 봐도 보통 사이 같지는 않아. 처음에는 네 와이프 보고도 어디서 봤는데 낯이 익는데 정도로만 생각했거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 와이프인 것 같은 거야. 내가 또 사람 얼굴 잘 기억하잖아. 그래서 내가 서빙하면서 한 번씩 가만 봤다. 그 남자들하고 엄청 친해 보이고 가까워 보여. 보통 사이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멀리서 몰래 사진도 찍은 거야. 너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너 전혀 몰랐던 거지?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보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 제 아내의 얼굴은 맞는데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옆에는 아내와 친한 혜수 언니와 소영 씨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요. 제가 사진 언제 찍었는 줄 아느냐고 날짜를 물어보니 친구가 사진 정보를 눌러 확인해 주더군요. 그 날짜를 찾아보니 아내가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죠. 봉사활동 간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남자들과 이러고 술집에서 놀고 있었으니까요. 뒤통수도 어떻게 이런 뒤통수가 다 있나요?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어리나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에게도 그토록 잘하고 아이 교육이며 학교 생활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만점짜리 엄마였던 제 아내가 사실은 봉사활동을 핑계로 남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지역까지 가서 놀고 있었으니까요. 사진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죠.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아이, 몰랐나 보네. 옆에 있는 여자들도 아는 여자들이야? 우리 애 친구 엄마들. 애 엄마들이란 사람이 진짜 무섭네. 너 어쩔 생각이야? 모르겠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 생각해봐.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폭탄 안기고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 그렇게 저는 선중이에게서 사진을 전송받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하염없이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아내의 완벽한 이중생활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이럴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컴컴해서 몇 시간이고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귀가가 늦어지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친구 만나고 늦게 들어갈 테니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에 겨우 집에 돌아온 저는 갑갑한 기분으로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안방에 들어가 아내의 얼굴을 볼 용기도 안 나서 그냥 거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내가 저더러 많이 늦게 들어왔느냐, 왜 거실에서 잤느냐고 묻더군요.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 뻔뻔하다 싶으면서도 정말 내 아내가 나를 속였을까 싶었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얼굴은 순진무구해 보였거든요. 제 눈으로 사진을 분명 봤음에도 믿기지가 않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물어봤죠. 이번 주에는 봉사활동이 언제야? 목요일이지 뭐. 그래? 또 늦게 들어오겠네? 봉사활동 끝나고 봉사자들끼리 같이 식사하거나 가볍게 술 한잔하고 들어오니까 뒤풀이처럼.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봉사활동 하니까 어때? 좋아? 좋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냥 봉사정신으로 하는 거지. 그럼 다음엔 나도 같이 갈까? 어? 좋은 일 하는 건데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아, 됐어. 여자들끼리 하는 건데 남편이 낀다고 하면 불편해지지. 뭐 봉사활동 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딨어. 가서 내가 도울 거 있으면 좀 도우면 되지. 됐다니까. 다른 남편들 아무도 안 오는데 괜히 내가 데리고 오면 눈총 받지. 참 이상한 곳이네. 보통은 봉사단체에서 새로운 사람 온다 그러면 환영하지 않나? 일손 부족하니까. 제 물음에 아내는 그냥 웃더라고요. 참나, 왜 그래?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오든가.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비밀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맘때 저는 선중이에게 얘기해서 아내가 왔던 날의 가게 CCTV 영상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서 영상은 비교적 최근에 왔던 하나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각자 파트너가 있는 것처럼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씩 같이 앉아 있었어요. 아내 옆에는 저보다는 나이가 살짝 어려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술 마시는 내내 아내와 스킨십도 하고 서로 웃으면서 허벅지도 잘 치고 보통 사이 같지가 않았죠. 그걸 보는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그날 몰래 아내의 핸드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폰을 뒤져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자들과 몰래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안 것만큼의 엄청난 충격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것이죠.
뭐냐고요? 바로 아내의 외도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CCTV 속에서 아내 옆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아내의 파트너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내연남이요. 하지만 아내의 폰을 열어보니 제 아내와 그런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자만 해도 총 3명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까무러칠 뻔했죠. 게다가 그 대화들을 가만 보니 그 3명의 남자들은 그 CCTV에 등장했던 그 3명의 남자들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아내는 그 CCTV 속 남자 셋과 모두 연락을 하고 내연관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TV 연속극에서 보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뒷목을 잡는 연기를 하던데 왜 그러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뒷목이 빳빳하게 굳어져 오면서 눈앞이 아찔해졌거든요. 이것들이 정말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함한 건 그 상대방 남자들의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프로필 사진이 없었고 다른 한 명은 그냥 배경사진 같은 걸 해놨는데 나머지 한 명은 가족 사진을 걸어뒀던 겁니다. 그걸 눌러보니 그놈에게도 아내와 자식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정이 있는 연놈들이 단체로 놀아난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봉사활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불륜 모임 같은 거였죠. 거기에 아내의 엄마 친구들도 가담을 한 것이고요. 아내가 시작한 건지 아니면 아내의 엄마 친구들이 시작해서 아내를 끌어들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단체로 미친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8년 동안 감쪽같이 몰랐던 아내의 또 다른 얼굴에 저는 할 말을 잊고 넋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나 괴로운 생각이었어요. 바로 저희 아이는 내 친자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는데 제가 언제부터 속임을 당한 건지 아내의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더군요. 더더군다나 저희 아이는 혼전 임신으로 생긴 아이다 보니 그 의심도 더 커졌습니다. 물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니 그것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더군요. 저는 속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아이와 저의 머리카락으로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얼마나 초조하고 수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제 아이가 맞았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친자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는데 그 결과를 보자마자 종교도 없건만 오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는 제 아이가 맞았지만 어쨌든 저 몰래 기상천외한 이중생활을 한 아내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터뜨리고 끝을 내야 했죠. 그렇게 아내의 봉사활동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연차를 썼습니다. 아내를 미행하기 위해서요. 출근한 척 하면서 몰래 빌린 렌트카에 올라타 주차장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킨 아내는 집에 있다가 몇 시간 뒤 다시 나와서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수 언니라는 사람이 아내를 픽업하러 왔었죠. 저는 그 차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 차는 소영씨까지 태우고 다시 출발하더군요. 그 차는 인근의 밥집으로 향했고 3명은 깔깔대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다시 나오더니 조금 떨어진 곳에 카페로 향하더라고요. 아이들은 학교 마치고 곧장 학원차 타고 학원들을 다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듯 했습니다. 또 봉사활동 하는 날은 저녁에 제가 아이를 돌보기도 했고요. 그날은 제가 미행을 해야 했기에 저희 어머니에게 아이를 부탁드려 놨었죠. 어쨌든 그 3명은 몇 시간 동안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는 척하며 그것들을 감시했죠.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노는 것 같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기다리던 그 남자들이 왔더라고요. 익숙한 듯 그 자리에 가서 앉았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놀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그것들은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나더니 각자 팔짱을 끼고 사라졌어요. 저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아내를 쫓아갔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의 차를 얻어탔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심정으로 그 뒤를 쫓아갔어요. 혹시나 했는데 그것들이 향하는 곳은 역시나 인근의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안으로 차가 들어갔고 저는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주차를 한 그것들이 차에서 내렸고 저 역시도 바로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야, 송면! 제가 소리치자 아내가 쳐다보더니 입이 떡 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나타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테죠. 여보, 저는 그 길로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뺨을 내리쳤어요. 아내도 저한테 뺨을 맞고 바닥으로 나자빠졌죠. 그 순간 옆에 있던 그 남자놈은 도망가려 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놈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야,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저는 그놈을 치려는데 아내가 저를 말렸고 그 순간 그놈이 저를 확 밀치더니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저는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했는데 아내가 도망가라고 하며 저를 붙잡았고 그놈도 쏜살같이 차를 몰아 내빼버렸습니다. 저는 저를 붙잡는 아내를 확 떠밀었어요. 너 미쳤어? 여보,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실수야. 내가 어떻게 됐나 봐. 하면서 바닥에 무릎 꿇고 비는데 눈앞이 컴컴해지고 배신감에 눈물까지 나려 하더군요. 저는 터덜터덜 차에 올라탔고 아내도 뭘 잘했다고 울면서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운전해서 오는데 그냥 차를 가드레일로 쳐박아 버릴까 싶은 심정마저 들었습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집에 왔고 아내도 조용히 따라왔어요. 근데 수연이는? 그 와중에 저희 아들을 찾는 겁니다. 저는 열받아서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났고 아내도 소리를 지르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수연이는? 그 와중에 아들 생각은 나? 외간 남자랑 모텔 드나들면서 수연이는 이라고? 네가 제정신이야?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 됐나 봐. 이게 다 혜수 언니 때문이야. 그 언니가 나를 꼬셔가지고. 개소리 하지 마라. 너 내연남이 한둘이 아니던데? 어? 아까 그놈은 몇 번째야. 가만 보니까 너 강변에 술집 갔을 때 옆에 있던 놈이 아니던데. 술집?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나 그 애엄마들이란 여자들도 그런 거 미친 거야? 단체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 집 남편들은 아냐? 아내는 제가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자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1시간 넘게 아무 말도 없이 황망하게 있었습니다. 너무 참담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여보, 한 놈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만 세 놈이야. 네가 짐승이야? 입 밖으로 꺼내기도 남사스러워.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여보, 그게 아니라. 변명 다 집어치우고 지금 그 동네 엄마들한테 전화해. 어? 전화하라고 해서 남편한테 걸렸다고 얘기해. 그리고 알아서들 남편한테 이실 짓고 하라 그래. 여보,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전할게. 그 소영씨인가 하는 여자는 남편이 안경점 한다고 하지 않았나? 나 거기 어딘 줄 알거든? 직접 얘기해주지 뭐. 아, 여보. 아내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얘기하라고. 말 못해. 우리 집 일은 우리 집 일인 거고. 참나. 눈물 나는 의리네. 좋아 그럼 하지 마. 내가 직접 알릴 거니까. 그리고 이혼할 거니까 너는 네 짐 챙겨서 나가. 수연이 앞으로 볼 생각 하지 말고. 여보. 빌어서 될 문제가 아닌 거 너도 알고 있지? 나는 너같이 제정신 아닌 여자랑 더는 못 살아. 우리 수연이 엄마로서 네가 있는 것도 못 참겠고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조용히 짐 챙겨서 나가. 나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다. 너랑 이혼도 할 거고 위자료 소송 걸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네 내연남이 한둘이 아니라서 내가 앞으로 준비할 게 너무 많거든. 아내는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그냥 쫓아내기 전에 짐 챙겨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결국 대강에 짐 챙겨서 울면서 나갔죠. 저도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싶었죠. 하지만 이혼 소송은 피할 수 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내가 외도를 했다 정도로만 얘기했는데도 기함하시더라고요. 외도 상대가 한 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아내가 내연남들과 나눈 대화들을 모조리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 내연남들을 대상으로 상간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증거와 상대 남자들의 전화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무려 3명의 남자와 아내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는데 변호사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죠. 어쨌든 위자료 소장은 빠르게 작성되어 각자의 집으로 발송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가정이 있었고 1명은 이혼남이었는데요. 소장은 집으로 갔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남자 2명의 아내들도 이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집들도 발칵 뒤집어진 것 같았고 그 내연남의 아내들은 제 아내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그뿐만 아니라 소송 내용에 아내와 친구 2명과 그 3명의 남자들이 서로 가리지 않고 교차로 만났다는 내용도 적었는데요. 그 때문에 그 내연남의 아내들은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혜수 언니와 소영 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여자들 집에서도 남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굳이 그 집 남편들에게 따로 얘기해 주지 않아도 소장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서로 줄소송 파티가 이어진 겁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도 진짜 손에 꼽을 만큼 기가 막힌 사례라고 할 정도였죠. 서로 간의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이 난무하고 줄소송이 이어지고 이게 무슨 웃지 못할 해프닝인가 싶었습니다. 그 해프닝 속에 제가 있다는 게 참담했죠. 어쨌든 저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의 부적절한 행실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게 할 순 없다고, 아이 양육은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잘못한 사실은 있을지언정 아이에게 잘했고 또 아이의 주 양육자가 본인이었기에 양육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은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했는데 양육 소송 때문에 꽤나 골치가 아팠습니다. 아내는 뻔뻔하게도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는 입장이었고 저도 그런 정신 나간 엄마 밑에서 아이를 키우게 할 순 없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는데 당시 그 사건이 아무리 시시한다고 해도 소문은 아름아름 다 퍼졌습니다. 그런 줄소송 파티가 이어지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일에 가담된 아이들도 소문에 휩싸여야 했고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들도 상처가 컸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저희 본가 동네 쪽으로 전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어쨌든 엄마 때문에 수군거림과 놀림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한 상처와 실망이 컸습니다. 아이도 저랑 지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 역시도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엄마에게서 아이를 키우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다툼 끝에 결국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죠. 아내는 저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고 내연남 아내들에게 당한 줄소송의 여파로 내야 될 위자료도 엄청났습니다. 아내의 친정까지 여기저기서 돈 빌리러 다닐 정도였고 곡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아내는 부끄럽다고 못 살겠다며 약까지 먹고 중내산에 생쇼까지 벌였다는데 그런 짓을 저지를 때는 아무렇지 않게 즐기다가 걸리고 나니 이제 와서 부끄러워졌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정이 떨어졌는지 약을 먹었다고 해도 아무런 감정이 안 들 정도였죠. 아내는 다량의 약을 먹긴 했지만 금방 발견되어 위세척하고 깨어나기도 했고요. 소송이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아내와의 이혼은 성립되고 끝이 나긴 하더군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엄마를 그래도 많이 그리워하기도 해서 면접 교섭건으로 한 달에 2번가량은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그 친구들의 미친 이중생활로 인해 몇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 건지, 그리고 몇 개의 가정이 파탄이 난 건지,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미친 여자가 정말 내 아내가 맞는지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내는 아직도 남은 해결 안 된 소송이 있고 갚아야 될 돈도 많아서 아는 친척 소개로 공장에 들어가 생산직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부족함 없이 잘 살다가 지금은 위자료 때문에 진빚을 갚는 것만으로도 쩔쩔매면서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짓이 어떤 짓인지 모르고 그랬을까? 그저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잠깐의 욕망과 쾌락이 뭐라고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까? 아내의 행동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따름이네요. 그래도 아이 엄마라서 그 인연을 완전히 끝낼 순 없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남편을 속이고 한순간의 욕망과 자극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아내가 남은 삶 동안 지독하게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